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23년 동안 부산에서는 시장과 구청장은 물론 소선거구제인 시의원에서도 민주진보진영은 단 한 명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참, 부산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부산시장 오거돈 무소속 후보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에는 민주진보진영에서 김석준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표를 얻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성건 형님이 선거를 보니까요, 사상구청장에 황호선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한 모양입니다. 황호선. 이 양반은 부산에서 경남고 총학생회장을 지냈고요. 서울대에서 김상곤, 원혜영 등과 학생운동을 함께 하다가 제적을 당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부경대학 교수로 지금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62살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대선 때 경남고 동기동창 친구 문재인을 위해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준 것으로 책무를 다했다 말씀해도 그 누구도 서운하기는커녕 고마워했을 텐데 친구의 안타까운 실패를 보고 그의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구청장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황호선 후보는 사실 1985년 김대중 선생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신 이래 매 선거마다 출마를 권유받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속 정치 참여를 고사해 오다가 친구 문재인을 위해서 사상구청장에 출마를 했는데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영 시원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문성원 형님이 의리의 사나이 황호선이 2번 달고 당선된 첫 구청장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느냐 라면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하나, 황호선 하니까 정몽준이가 생각납니다. 왜? 그 반대편에 있으니까. 정몽준이가 서울시장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 볼만할 것 같다. 인격 좋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공무원답게 살다가 잘못하면 재형을 모시고 하루살이처럼 살 것 같구나 라는 글을 봤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했더니 몇 년 전인가 외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정몽준이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장관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국장이 대신 답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몇 차례 이어지자 정몽준이 갑자기 흥분해서 그 국장에게 반말로 야!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왜 네가 대답해? 너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라고 호통치는 모습. 방송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YTN 돌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당시 외통부 국장이었던 분 50대로 보였는데요. 그분도 처자식이 있는 한 집안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습니까? 정몽준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고위 관료한테도 일어날진데 일반 국민들을 대하는 그의 사고방식이 과연 어떨까요? 라는 글을 실제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사기일까 싶어서 돌발 영상을 찾아봤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이거 왜 네가 대답해? 야,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라는 그 돌발 영상 찾아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뭐 다행히 지지도가 낮게 나와서 다행이지 지지도 좋게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됐으면 서울시 공무원들 나이 많은 국장들 전부 정몽준 앞에서 차렷 열중샷 엎드려 맞춰 뒤로 굴러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서양에는 19세기까지 사혈법, 피를 뽑는 치료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와 체액이 적당한 비율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환자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치료법인데요. 당연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목에 염증이 생겼는데 주치의가 피를 2.3리터나 뽑아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몸의 전체 피가 5.4리터인데 거기서 2.3리터를 뽑아냈으니까 살아있으면 이상한 거죠. 조지 워싱턴 희한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우파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면서 피를 뽑는 치료법을 맹신하던 중세의 치료사들이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 번 더 피를 더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21세기 경제학계의 우파 피뽑기 치료사들은 자신의 신념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은 세월호처럼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파이를 키우기만 할 뿐 나누지를 않으니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잠재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의 피뽑기 치료사들은 스스로 치료법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아픈 건 환자지 자기 자신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이 치료법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계속 불리고 있고 주머니가 계속 두둑해지는데 그 치료법을 바꿀 리가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피를 조금 더 뽑으면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벌써 50년째입니다. 국민들이 피를 뽑은 게 이제 국민인 환자들이 당장 나서서 엉터리 치료 그만두라! 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이제 정말 멈출 때가 됐습니다. 정말 바꿀 때가 됐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우리의 행동은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 만화평론가이자 청강문화산업대 교수인 박인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로또를 10번 맞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요. 그 1%들. 하루에 혹은 한 달에 로또 10번 이상 맞는 것처럼 그 돈을 거머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 자신의 화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로또 10번 맞는 사람들. 박인하 씨의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에서 페이스북은 자기의 사적 이야기를 자기의 언어로 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와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마도 직접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편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리라. 지난 4월 중순 페이스북에서 정말 많이 본 기사는 칼퇴, 정시퇴근 없이 야근이 일상화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낮은 건 당연하다는 호주 사람 코켄의 의견을 다룬 기사다. 마이클 코켄은 주한 호주 대사관 무역대표부에서 1년 동안 일했고 그 후 한국 대기업에서 1년간 근무했다고 한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1위인 노르웨이가 75.9달러고 한국은 28위로 25.3달러다. 상위권인 유럽 국가들과는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코켄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직장 문화를 가장 큰 문제에 야근 문화가 있다고 꼽았다. 야근 문화는 그야말로 비자발성의 핵심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라든지 유럽의
근로 조건이 우리보다도 월등 뛰어난 그런 국가들의 노동 생산성은 한국의 생산성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마이클 코켄이라는 호주 사람이 얘기했다시피 야근 많이 한다고 생산성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물론 언론사는 그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정시 출근, 퇴근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칼 출근, 칼 퇴근이야말로 실제 근무 시간 중에서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습경이 된다는 지적.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 칼럼을 선택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들어봅시다. 4월 14일 MBC 다큐 스페셜은 자영업자 쇼크 봄은 오는가에서 자영업자의 문제를 다뤘다. 끊임없이 식당을 열고 또 끊임없이 망하는 모습에서 되돌아갈 곳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보였다. 또 정부의 세금 지원이 몰리는 대기업은 오래도록 고용이 없는 성장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이 고용을 해줘야 자영업자들의 손님이 늘어나고 또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은 혜택은 받지만 고용은 하지 않는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것이죠. 물이 넘치면은 그 넘치는 물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도 본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은 결국은 그로 인한 혜택을 노동자들이 혹은 서민층이 본다라는 것이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라는 것이고요.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낙수 효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 온갖 혜택은 다 받으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매년 몇십조 원 이상의 세금을 세이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몇백조 원 쌓아놓고 고용 더 안 하고 있어요. 더 싼 임금을 향해서 제3세계로 나아갑니다. 대기업들이 고용을 해줘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밥도 사 먹고 그 사람들이 오락도 하고 하다 보면 자영업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이라는 게 고용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IMF 때 김대중 정권 고용에서 퇴출된 사람들을 위해서 PC방 그리고 책 대여방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줬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하지 않으면은 자연히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자영업 경쟁률이 치열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경기가 호전됩니다.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출발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서민층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야말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력이자 견인차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코멘트와 함께 많이 인용된 기사다. 재벌 및 대기업 비상장사가 총수 및 총수 일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배당했다는 내용이다. 모 대기업은 비상장사를 통해 2013년 순이익 7억 7천만 원의 1300%에 이르는 100억 원을 회장과 장남에게 배분했다. 순손실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배당한 회사도 있고 매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회사도 3년째 배당을 하기도 했다. 대기업 비상장사는 대개 총수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은 비상장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의 크기를 키워 이익 이상을 총수 일가에게 배당한다는 기사는 오늘 한국이 처한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 버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비상장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대기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하청 일감들을 몰아줍니다. 심지어는 시장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몰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상장사 하청회사를 키워서
이익을 많이 나게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렇게 특혜를 받은 회사의 지분은 대부분 총수일가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바로 현대그룹, 삼성, 뭐 어디 할 거 없이 한국의 재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부를 편법 상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99%에 달하는 우리 노동자들, 직장인들은 눈치를 보면서 정시퇴근도 못합니다. 그나마 그 회사에서 쫓겨나면 식당 창업으로 나서야 하는데 대부분 망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자식이라면 회사를 물려받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일거리를 몰아받은 뒤에 부를 키웁니다. 그럼에도 나라의 정책은 대기업 친화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얼어 죽을 대통령, 이명박이는 노골적으로 기업과 프렌들리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전 대통령들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세월호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수막이 길거리에서 휘날립니다. 출근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육사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아니라 로또 가게의 1등 당첨 현수막입니다. 아, 로또 맞으면 대출금 다 갚을 수 있겠지? 그런데 내 평생 로또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가져간 해마다 5번, 10번 로또 1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받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나 자신이 사실은 일군 그런 부를,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닌 그 부를 마치 나의 것처럼 착각합니다. 진짜 그렇지는 않죠. 그건 그 재벌 총수 일가들의 돈일 뿐입니다. 사실 1인당 국민소득 몇만 달러라는 이야기도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죠. 유치원생도 아는 진리인데 많은 이들이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이들에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이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를 걱정해 줍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런 일방적인 프렌들리 이제 좀 그만둡시다. 내 주머니를 보고 누가 내 빈 주머니를 채워줄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우리는 1년에 로또 10번씩 맞는 사람 아닙니다. 평생 가야 로또 한번 당첨될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서 떨려나면 식당에도 창업해야 되는데 식당은 대부분 다 망한다는데, 아휴, 더럽더라도 밤늦게 일하는 신용이라도 하자, 이렇게 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재벌들을 걱정하고 세계 최고의 재벌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따위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자기 자신의 이걸 대변해 줄 사람들을 뽑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조합은 안재영 님이 제작한 노란 리본 배지 이벤트, 오늘 당첨자는 로제 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님은 제가 어제 못 갖다 드렸어요. 깜빡이 건강까지 가가지고 우승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1시 방송 시작 후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말머리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 끝에는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조합원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웬일인가 했더니 이분들 알고 보니까 봉화마을에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왕싸가지님, 주말 봉화에서 조합원 배가 운동 해주신 우리 조합원님들, 저번에도 이번에도 만난 것 만들어주신 내가 좋아님, 그리고 부부가 몸이 불편하시면서 멀리까지 와주신 정영수 부부님, 근무 시간에 잠깐이라도 나오신 대모님, 그리고 약속을 뒤로 미루고
나오신 알아야 한다님,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고 저녁 7시까지 고생하신 반탱이님, SNL라님의 딸인 지현이, 홍보 끝나고 저녁까지 사주신 반탱이님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주말 봉화에서 조합원 배가운동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우리 조합원님들,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님 고생하신다고 음료수까지 사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모두 18분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봉화밥상 팀장님 장태선, 경남 김해, 그리고 경남 창원시 합포구의 김병혜님, 부산 진구 가야동의 김정미님, 경남 합천군의 서정숙님, 충주시 고현동의 최향남님, 경남 통영시의 성홍기님, 경북 구미시의 노병두님, 창원시 내서동인가요? 예, 김현님, 전북 군산시의 황보균님, 서울 흑석동의 최은정님, 경기 단원군의 안재호님, 진주시 인사동의 김성수님, 전북 전주시의 성남님, 김해 진영의 신종철님, 경남 창원시의 이경욱님, 서울 강서구의 박성호님, 전남 여수시의 송기준님 모두 18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싸가지님. 근데 아이디 좀 바꾸세요. 황싸가지 하니까 부르기가 좀 그래요. 예. 뭐 사연이 있겠지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공정한 언론 뉴스K 더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라디오 더 풍성해질 겁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시고 싶은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해 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IMPT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김기춘, 안대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IMPT의 탁월한 분석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일명 구원파라고 불리는 집단이 계속 언론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파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5억 원까지 나왔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와 체포에 반대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구원파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구원파는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파에서는 이런 폭로까지 했어요. 검사가 압수수색을 한 뒤에 구원파에 전화를 걸어서 야, 니들 압수수색 물품 중에 보니까 현금이 있던데 이 현금이 아마 큰 돈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 언론에 알려지면 구원파 곤란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너 금수산인가 금수원인가 그 앞에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플래카드 그거 좀 내릴 수 없나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직접적으로 나중에 걸릴까 봐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현수막 내려주면은 압수수색 물품 중에서 그액의 돈이 있다는 얘기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거래를 시도한 거죠.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구원파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줬답니다.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인천지검 가가지고 또 걸었어요.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IMPT 분석 계속 들어봅시다. 김기춘 실장과 구원파에 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지만 심재륜 전 검사가 제기한 내용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1991년 오대양 사건과 관련해 유병언 씨를 구속했던 수사팀의 검사가 심재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재륜 검사는 유병언을 구속한 다음에 인사발령을 통해 유병언 수사는 더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바로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네. 심재륜 씨가 유병언을 구속한 다음에 바로 인사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니 수사 더 이상 진전은 안 되죠. 보통 검찰들 쓰는 수법이 그겁니다. 지난번 국정원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사팀장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수사해왔던 사람들이 가버리는데 새로 누군가 맡아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바로 김기춘이었어요. IMP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수사 관련보다도 구원파가 가진 로비력을 통한 사건의 본질이다 라고 해요. 유병헌 회장 출판기념회에 수많은 각계 유명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성김 주한 미국 대사, 이스라엘 대사, 아나운서,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유병헌 출판기념회에 참석합니다. 구원파 신도들 5월 25일 인천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시위하면서 유병헌 회장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했던 유명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명박이도 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등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대양 사건 때 유병헌 회장이 구속됐지만 실제 그는 오대양 사건이 아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파 신도들이 주장하는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라는 구호는 구원파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과 수사에 유병헌 회장에 집중되는 모습에 대한 반발입니다. 김기춘 우리가 남이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냐? 이렇게 경고를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병헌이만 죽일 놈으로 몰고 있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김기춘하고 같이 죽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유병헌이 그 뒤에 김기춘이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십시오.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응 못합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검사가 전화를 걸어서 야 니들 돈 많이 있던데 그 언론에 발표할까? 그 현수막 좀 내려줘. 이런 식으로 밀실 거래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구원파의 협박이 김기춘이한테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IM 피터는 세월호 참사의 배우로 지목되는 유병헌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본다면 실제 유병헌이 현상금 5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호합니다. 유병헌에 대한 언론의 집중이 너무 과도합니다. 5천만 원이었던 현상금이 5억으로 늘어날 때까지 검찰은 매번 유병헌 회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유병헌 체포만 이루어지면 세월호 수사가 마무리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오대양 사건 때처럼 김기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론과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만들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병헌에게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현상금 올려가지고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킨 뒤에 유병헌이만 잡아내면은 마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종결될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사개편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임한 정홍원 총리 후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총리에 임명하면서 책임 총리 운운하고 있습니다. 안대희 역시 옳고 그런 것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찍어야겠다. 놀고 있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전국을 제대로 수습하겠다. 말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한강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영입하자 사퇴했던 점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대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어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국민이 줄기차게 외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단행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김영란법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런 조치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한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막아내는 방패로서는 나름 탁월한 선택입니다. 선거 때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세워 승리했던 선거 여왕다운 행보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내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등의 파격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한국에서 총리 역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쇼에 불과함을 압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총리직은 보통 명목상인 지위로 있으며 큰 스캔들이나 정책 실패 시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 종종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놔두고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내정한 속내를 볼 수 있는 것이 안대희 총리 내정자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입니다. 안대희가 서울지검 검사일 때 김기춘은 검찰청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대희 정도는 김기춘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리 좋기로 유명한 안대희조차도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 거의 IQ는 170대일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사람은 바꿔도 김기춘 비서실장만큼은 바꾸지 않은 이유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세월호 참사 특위 등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기춘 실장을 보디가드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공안정국을 바로 김기춘이가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춘이라는 인물 모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지만 별 피해 없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 김기춘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서세술을 갖고 있으며 그런 해결책도 찐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기춘을 등용했던 권력자들은 김기춘의 권력 지키기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높이 샀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해결과 선거 승리에 대해서 유화책과 본질 바꾸기 등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공권력을 동원한 권력 지키기에 능숙한 김기춘이 청와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공안정국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을 절대 내치지 않는 박근혜 정권 무서운 겁니다. 라고 IMPT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기춘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망할 겁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게시판에서 불러드린 거고요. 이제는 조합원 명단에 들어와서 이제 불러드립니다. 대구 북구 상격일동의 탱구리님, 경남 진주시 인사동의 김성수님, 그리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최은정님, 그리고 전북 군산시 수성동의 하늘의 천둥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김현님, 그리고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누렁소님, 경북 구미시 남통동이네요. 남통동의 꽁치님, 또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성홍기님, 많다. 충북 청주시의 향남님, 경남 합천군 합천면의 서정숙님, 부산진구 가야동의 복실이님, 그리고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김병혜님, 경남 지매시 진영업의 장태선님, 전남 여수시 둔덕동의 송기준님, 조금까지 감사드립니다. 안대에 대해서 강단이 있니 많이 하는데 그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일신상에 문제가 되는 건 절대 강단 없다는 그런 평가도 있죠.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니까요, 5개월 동안에 16원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안대희 후보자 총리 자격 있느냐. 5개월에 16억 원을 번, 이 5개월에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된 분이구만. 이 양반도 선거로는 안 되지만 진골쯤은 되네요. 안대희. 한겨레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강직함과 청렴함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위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그를 발탁한 것도 그런 좋은 이미지가 난국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5개월 사이에 무려 16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매우 놀랍고도 실망스럽다. 놀랍고도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밑구멍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솔직히 진짜 극소수의 청렴한 검사, 판사, 변호사들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안대희 무려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을 벌었다는. 안대희가 받은 수입료는 일반 서민들의 처지에서는 물론 꿈도 꾸기 힘든 액수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기록 갱신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그 말 많던 황교안이 17개월 동안에 16억 원 벌어들여가지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근데 5개월에 16억 원이에요. 황교안이보다도 3배는 더 찜을 쪄먹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7개월에 7억 원 받은 것으로 말썽을 빚어서 낭망한 것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은 액수입니다. 5개월에 16억 원. 5개월에 로또 한 번 당첨되는 거예요. 1년에 로또 2번 이상 당첨되는 겁니다. 아직 수임 사건과 수임료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뿔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관 예우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그런 금액을 벌어들이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수임료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이 분명합니다. 사실 법률가로서 최고의 자리인 대법관을 지낸 인사가 변호사 업무에 뛰어들었다는 사실부터가 별로 유쾌하게 다가오진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대법관 퇴임자들이 대부분 변호사 개업 대신 대학 석좌교수 등으로 가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대법관으로서 쌓은 경험과 능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에서다. 실제로 안 후보자와 함께 퇴임한 다른 전직 대법관들은 모두 대학 석좌교수로 갔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보란듯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결국 거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였다. 거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거야 자기 판단이니까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관 예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총리가 되지를 말아야 했죠. 공직에 맡을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대희가 대법관 퇴임 뒤에 보인 처신 이미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곧바로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것도 문제지만 퇴임 후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변신한 것을 두고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대법관 시기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참모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 개업을 해서 16원 싹쓸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는 퇴임 대법관들의 활동 범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관의 검찰 몫을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